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어머니의 가슴 아픈 사연이자 동시에 처절하리 많지 뜨거운 복수극입니다. 평생을 국밥집에서 뜨거운 김을 쐬어가며 오직 외아들만을 바라보고 살아온 어머니의 이야기. 지금부터 그 숨겨진 사연과 처절한 복수의 전말을 상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의 한 오래된 골목길, 허름하지만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정겨운 국밥집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뽀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구수한 국밥 냄새가 골목 전체를 감싸 안는 동네 사랑방 같은 곳이었죠. 이 국밥집의 주인은 김복순 여사. 복순 씨는 젊은 시절 갑작스럽게 남편을 여의고 어린 외아들 동우만을 홀로 키워야 하는 기구한 운명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뿐인 아들 동우의 앞날만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기로 결심했죠. 매일 새벽 4시,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에 일어나 솥단지에 불을 지피고 밤늦게까지 손님을 받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이 닳도록 국밥을 말고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면서도 그녀의 얼굴에는 항상 잔잔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미소는 바로 아들 동우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언젠가 아들이 성공할 것이라는 굳건한 기대로 가득 찬 미소였습니다. 복순 씨는 아들이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성장하기를 바랐습니다. 자신은 낡은 옷과 신발을 신고 허리띠를 졸라매면서도 아들에게는 늘 깨끗하고 좋은 옷을 입히고 최신 학용품과 참고서를 아낌없이 사주었습니다. 학원비와 과외비가 부담스러웠지만 아들의 교육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동우는 어머니의 지극한 보살핌과 희생 덕분인지 아니면 타고난 천재적인 머리가 좋았던 것인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학창 시절 내내 전교 1등을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복순 씨는 그런 아들이 그저 대견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동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주려 노력했고 아들이 자랑스러운 성적표를 가져올 때마다 복순 씨는 온몸의 피로가 싹 가시는 듯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런 복순 씨를 보며 아들 바보라고 놀리기도 했지만 복순 씨는 그저 허허 웃을 뿐이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칭찬은 아무리 들어도 질리지 않았고 오히려 더 큰 힘이 되었으니까요. 동우는 마침내 꿈에 그리던 명문대의 수석으로 합격했고 모두의 기대와 염원을 한몸에 받으며 사법고시까지 한 번에 합격하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그것도 최연소로 말입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어머니의 품 안에만 있는 작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어엿한 판사가 되어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를 수호하는 번듯한 직업을 가진 사회의 엘리트가 된 것이죠. 복순 씨는 아들이 판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복받쳐 오르는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자신의 평생 한이었던 모든 것이 풀리는 순간이었고 고생스러웠던 지난 세월이 눈 녹듯 사라지며 완벽하게 보상받는 듯한 느낌이었죠. 오랜 단골 손님들과 주변 이웃들도 모두 복순 씨에게 진심 어린 축하를 건넸습니다. 복순이네 아들, 이제 꽃길만 걷겠네. 어찌나 복이 많으신지. 어머니 고생 끝. 이제 행복 시작이요. 덕담이 쏟아져 들어왔고 복순 씨는 그저 감사하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아들의 성공이 그저 꿈만 같았고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우가 한 여자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녀는 문남성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을 정도로 빼어난 미모를 자랑했지만
복순 씨의 눈에는 어딘가 모르게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강남의 유명 재벌가 딸이라는 말에 복순 씨는 잠시 주춤했습니다. 상상도 해보지 못한 배경의 며느리감이었기에 걱정이 앞섰지만 아들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저 받아들여야겠다고 생각했죠. 아들의 행복이 최우선이었으니까요. 몇 달 후 명절을 앞두고 두 사람은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장은 화려한 꽃장식과 고급스러운 분위기로 가득했고 하객들 또한 네로라 하는 유명 인사들로 가득했습니다. 복순 씨는 그저 며느리 쪽 사람들의 들러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며느리 가족들은 복순 씨에게 왠지 모를 위화감과 함께 은근한 무시를 하는 듯 했고 복순 씨는 그저 아들의 행복만을 빌며 그 모든 불편함을 꾹 참았습니다. 아들이 행복하다면 이 정도쯤이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결혼 후 첫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설 명절이었죠. 복순 씨는 설레는 마음으로 아들과 며느리가 올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명절 당일 아침 일찍부터 아들 내외가 좋아하는 갈비찜, 잡채, 각종 전들을 만들며 진수성찬을 준비했습니다. 평소에도 손맛 좋기로 소문난 복순 씨였지만 이번만큼은 특별히 더 정성을 쏟았습니다.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아들과 며느리가 오랜만에 와서 맛있는 음식 많이 먹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랐던 것이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 점심때가 지나고 저녁때가 되어도 아들과 며느리는 오지 않았습니다. 수십 번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연결음뿐이었습니다. 복순 씨는 불안한 마음에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그 어떤 답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깊어질 무렵 저녁 늦게 겨우 연결된 전화에서 아들은 피곤하다는 핑계를 대며 오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도 시댁에 갈 시간이 없다는 무심하고도 차가운 말을 덧붙였죠. 복순 씨는 너무나 서운하고 실망스러웠지만 애써 괜찮은 척 넘겼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바쁘니까 그럴 수도 있지 다음에 오면 되지 뭐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텅 빈 식탁에 홀로 앉아 식어버린 음식들을 바라보며 복순 씨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번째 명절인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복순 씨는 다시 한번 희망을 가졌습니다. 지난번에는 바빴으니 이번에는 꼭 오겠지 생각하며 역시나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한가위 보름달처럼 풍성한 한상을 차려놓고 아들 내외를 기다렸죠. 하지만 이번에도 아들과 며느리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전화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복순 씨는 밤늦게까지 텅 빈 식탁을 바라보며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이제는 자신을 외면하고 마치 짐처럼 여기는 듯한 서늘한 느낌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들을 기다리는 것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국밥집 단골 손님들은 복순 씨의 표정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기력이 쇠하는 것을 눈치채고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복순 씨는 그저 괜찮다는 듯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세 번째 명절, 그리고 네 번째 명절. 매년 찾아오는 명절은 복순 씨에게 더 이상 기쁨이 아닌 고통이 되었습니다. 매번 같은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아들은 연락 두절이거나 온갖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며 어머니를 찾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말할 것도 없었죠. 단 한 번도 복순 씨의 얼굴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복순 씨는 이제 더 이상 아들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기다릴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매년 명절마다 홀로 끓인 국밥을 먹으며 자신의 기구한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내가 아들에게 해준 것이 부족했을까?
내가 그렇게 불쾌한 존재였을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은 아들에게 모든 것을 바쳤을 뿐이었습니다. 아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아왔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 자신에게 돌아온 것은 이토록 싸늘한 외면이라니. 주변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도 이제는 지겹고 견딜 수 없었습니다. 복순 씨의 마음속에는 절망과 함께 알 수 없는 단단한 결심이 마치 차가운 강철처럼 굳건히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의 온화함 대신 서늘한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어느 날 복순 씨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국밥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넘게 자신의 삶의 전부였던 국밥집이었지만 미련 없이 가게를 내놓았죠. 단골 손님들은 복순 씨의 갑작스러운 결정에 아쉬워하며 이유를 물었지만 복순 씨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정리를 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마치 폭풍 전야의 바다처럼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결심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아들에게 줄 요량으로 쓰지 않고 꼬박꼬박 모아둔 돈과 국밥집을 팔아 마련한 목돈을 모두 들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그 모든 돈으로 아들의 판사 생활에 필요한 강남의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한 채를 아들 동우의 명의로 사주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복순 씨가 드디어 아들 덕을 톡톡히 보는 것이라고 수군거렸지만 복순 씨는 그저 의미심장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아파트를 사주면서 복순 씨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동우야, 이제 이 아파트에서 너와 내 아내,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손주들이 행복하게 살렴. 나는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서 조용히 살련다. 아들은 어머니의 말에 안도하는 듯한, 아니, 오히려 홀가분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복순 씨는 그 아들의 표정에서 이제 자신은 더 이상 아들에게 필요 없는 존재, 오히려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었음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가슴에는 날카로운 비수가 꽂힌 듯 아팠지만 그녀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후 복순 씨는 아무도 모르게 고향으로 내려가 조용히 요양원에 몸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복순 씨가 치매에 걸려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는 소문이 아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에게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자신의 손에 쥐어진 아파트 계약서만이 그의 시야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복순 씨는 요양원에서 평온하게 지내는 듯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결코 흐릿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고 섬뜩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십 년간 국밥집을 운영하며 갈고 닦은 비상한 계산 능력과 냉철한 판단력, 그리고 치밀한 계획력으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완벽한 복수극의 시나리오가 그려져 있었으니까요. 아들이 자신을 외면하고 자신의 희생을 하찮게 여기는 순간부터 그녀는 이미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몇 년의 시간이 유유히 흘렀습니다. 아들은 어머니가 사준 아파트에서 승승장구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삶은 탄탄대로였고 그는 어머니의 존재를 자신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린 듯 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에 걸려 요양원에 있다는 사실조차 잊은 지 오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법원으로부터 등기우편으로 한 통의 소장을 받게 됩니다. 내용은 바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었습니다. 원고는 바로 어머니 김복순 여사였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치매에 걸려 정신도 오락가락한다는 어머니가 자신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는 당장 요양원으로 달려가 어머니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하지만 복순 씨는 그저 멍하니
아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아닌 변호사의 설명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소송의 내용은 아들을 충격과 공포에 빠뜨렸습니다. 복순 씨는 자신이 아들에게 증여한 아파트가 단순 증여가 아닌 부담부 증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아들이 자신을 평생 부양하는 것을 조건으로 아파트를 증여했으나 아들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증여 계약을 해지하고 아파트를 돌려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런 약속을 명확히 한 기억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복순 씨 측 변호사는 꼼꼼하게 준비된 증거들을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복순 씨가 평생 일궈온 국밥집을 정리하고 최소한의 비용만을 지불하고 요양원에 들어간 사실, 아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아들이 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연락을 받지 않았던 기록,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로 아파트 계약 당시 어머니 부양에 대한 구두 약속을 녹음한 파일까지 제출했습니다. 복순 씨는 아파트 계약 당시 아들이 무심코 내뱉었던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평생 책임질게요. 편안하게 사세요 라는 말을 휴대폰으로 녹음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 말은 아들에게는 그저 형식적인 인사치레였을지 모르지만 복순 씨에게는 평생을 걸고 아들에게 바친 사랑에 대한 최소한의 약속이자 동시에 처절한 복수를 위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줄은 아들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재판은 아들에게 너무나도 불리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는 현직 판사였지만 자신의 어머니에게 소송을 당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그의 명예에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언론은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불효자 판사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연일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아들은 국민적 비난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동료 판사들도 그를 싸늘하고 경멸에 찬 시선으로 바라보았고 그의 재판 진행 능력에 대한 의구심마저 제기되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재판에서 완벽하게 패소했고 어머니가 사준 그 호화로운 아파트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이런 아들을 보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고 부부 사이도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가정은 풍비박산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를 돌려받은 복순 씨는 지체 없이 그 아파트를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과 자신이 국밥집을 운영하며 모아둔 모든 재산을 합쳐 아들사랑 재단이라는 이름의 자선단체를 설립했습니다. 재단의 목표는 불우한 환경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고 홀로 된 노인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와 의료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순 씨는 재단 설립 기념 행사에서 담담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이 재단을 만든 이유는 저와 같은 아픔을 겪는 어머니들이 단 한 분도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조건 없는 희생이지만 자식 또한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돈은 저에게는 평생의 한이었고 고통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누군가에게 희망과 꿈이 될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진정한 사랑과 효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소식은 다시 한번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복순 씨는 국민 어머니라는 칭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강인함과 이타적인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반면 아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명예는 물론 화목했던 가정도 산산조각 났고 직장에서도 사직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성공은 마치 파도에 휩쓸린 모래성처럼 한순간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복순 씨는 아들을 완전히 파멸시켰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후회나 미련 혹은 복수심에 대한 희열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담담하고 평온했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단순히 돈이나 재산을 되찾는 물리적인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외면한 아들에게, 그리고 차가운 세상에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고귀한 것인지, 그리고 그 사랑을 배신했을 때 어떤 가혹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를 처절하고도 명확하게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그 복수는 아들의 영혼을 철저히 파괴하고 그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정신적인 응징이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부모의 희생과 무조건적인 사랑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 시대에 과연 우리는 부모에게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 부모님의 사랑에 합당한 효를 다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되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머니의 처절한 복수는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극을 넘어 이 시대의 모든 자녀들에게 보내는 따끔한 경고이자 동시에 부모의 사랑에 대한 깊은 성찰과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강력한 메시지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